저희가 오늘 특집 굿모닝 OBS 대통령에게 바란다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새 정부 과제와 대한민국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제 옆에는 김준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우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건대 김준모입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그 밤잠을 설치시고 이제 결과를 보셨을 텐데요. 오늘 하여튼 라디오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제 왼쪽에는 우리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두 명의 대학생, 이 청년 세대를 대표해서 두 분 나오셨어요. 예, 경희대 정외과의 유현주, 이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3학년에 재학 중인 류현주라고 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도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 시간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 그래요. 저희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죠. 교수님, 이 새로운 대통령이 오늘 인수위 없이 그냥 곧바로 탄생을 했습니다. 어색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라고 불렀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불러야 될 텐데 이 이재명 새 대통령에게 가장 바라는 점 뭡니까? 네, 뭐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시겠지만은 선거 이후에 국민 통합이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필요한 면이 이제 네. 부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대한민국이 갖는 국제 경쟁력이나 지위가 이제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국정 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지속성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초점을 주셨고요. 그 제가 호칭을 그냥 님으로 해드릴게요. 그래도 성인인데 학생 그러기는 좀 그러니까요. 예, 그래요. 우리 우선 류현주님,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어떤 것들을 가장 바라요? 우리 새 대통령에게? 저는 아무래도 청년이다 보니까 예.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단순히 취업을 한 청년보다는 취업을 못한 청년이 너무나 많고 그 취업을 못한 청년 중에는 희망 실업자라는 이런 쉬없음 청년이 너무 많은데 이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예. 그런 포용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하신다. 예. 희망 실업자라고 그래요? 요즘? 네, 제가 아는 용어로는 그래요. 요즘은 그러니까 실업을 희망한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이제 일을 할 용의가 있는데 직업을 얻지 못하는. 예, 맞아요. 그러니까 통계청에서도 실제로 쉬었음이라는 그런 통계 뭐라고 그러죠?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이번에는 이재원님 어때요? 저도 같은 맥락에서 예. 약간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내일이 더 미래가 있다. 예.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국정이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역시 현주 씨가 말한 쉬없은 청년 역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리 없다는 그런 청년들의 좀 인식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내일의 희망을 좀 담보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그 C로 해놓은 것도 괜찮겠다. 우리 학생들을 있으니까 대학생들은 그렇게 부를게요. 유현주 씨, 이재원 씨 이렇게 현주 씨, 재원 씨 이런 식으로. 근데 교수님, 그 지금 뭐 편안하시죠 지금? 아무래도 요즘 생방송이니까 좀 갑작스럽게 저희가 출연하시는 분들도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래도 그 어떤 말씀의 어떤 그 뭐랄까요 주도권 이런 거 가지셔도 되니까요. 네네. 편안하게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국민 대통합 뭐 이런 세대별 성별 갈등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번 대선에서 여러 다양한 갈등 양상이 많이 노출이 됐어요. 네. 가장 먼저 교수님 보시기에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어떤 네네.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 대선이나 다른 대선 기간에 비해서는 선거 준비 기간이 짧았던 것이 굉장히 그 특징을 짓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까 공약 개발 시간이 부족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부터 있던 정책이나 기추진됐던 정책들이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공약화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선명성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구분하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뭐 계층 간 갈등이라든가 업종 간, 직종 간, 산업 간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잠재적으로는 사실상 이제 새 행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정책을 피면은 유망한 산업도 있고 또 이제 반대로 그늘진 산업도 있고
세대 간 갈등, 성별 갈등까지 이제 계속 이제 가름막하기가 이제 되다 예. 보니까 갈등이라는 게 키워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우리 그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번 그 대통령 선거 보면서 좀 뭔가 이따가 또 뭐 얘기를 더 하긴 하겠지만 뭐 갈라치기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게 현주 씨. 대선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기보다는 여태까지 계속 나왔던 현상이 대선을 통해서 재점화가 되고 다시 재조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제 수면 밑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대선 후보들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이슈화가 돼서 이번에 좀 많이 부각이 됐다. 그래요. 재원 씨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대선 기간이 짧다 보니까 예. 어떤 정책이나 그런 의제를 가지고 서로 선거로 경쟁을 하기보다는 이런 이 수면 위에 드러난 갈등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전략을 통해서 이런 정치적 편향성의 동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다 보니까 예. 우리가 시민들이 정말 기대하는 정책 토론 그런 것보다는 뭔가 시민들이 보기에 좀 꼴사나운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청년 입장에서는 정치인들이 과연 정말 깊은 고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살짝 아쉬움이 들었던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선거 청평까지 하고 말씀 잘하시네. 저 교수님 이제 말씀 점유율을 좀 높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 아무래도 저는 정치인들의 이 행태를 좀 비난을 좀 하고 싶은데 이런 갈라치기 그리고 어떤 성차별 발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지지층에 호소하는 이런 행태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라고 좀 보여집니다.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세대 간 갈등이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전형적인 제로성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더 이득을 얻으면 다른 쪽이 이제 불리해지는 상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이걸 계속 갈등을 조장하면 사실은 본인이 당선이 된 다음에도 뒷감당이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갈등 조정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엄청 커지는데 일단 그거는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죠. 선거에 나가는 입장에서는 당선이 되는 게 목적이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예. 되는 거고 이런 면에서도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성숙한 사회에서는 룰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떤 뭐 규칙이나 이런 걸 뭐 사회적으로 정한다기보다는 우리 국민들 인식 속에서 저런 반응을 하는 정치인들은 퇴출해야 돼.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네네. 아마 공감대 같은 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가장 지금 새로운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뭐 아까 뭐 우리 방송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 국민 통합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뭐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네네.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 일단은 우리가 서두에 말씀 나눈 것처럼 뭐 세대 간 갈등, 성별 간 갈등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도 제로성 게임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상호 존중이 기본이 되는 그런 이슈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갈등을 해결할 때는 저희가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러다 보면 비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걸 이제 구분하게 되면 예. 이제 적정선에서의 조정과 타협이 이제 필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정책 추진에서는 그야말로 이 재원이 소요되는 것들은 그 납세자들이기 때문에 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불임 가정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우리가 당연시하고 있는데 예. 돌이켜 보면 90년대에는 그게 사회적 논쟁거리가 됐었어요. 왜 소수에게만 주냐? 네네. 그게 이제 왜 불임 이슈가 개인 이슈인데 왜 사회 이슈로 확대돼야 되는가라고 예.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의료계에서 우리나라 불임 통계가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이건 지원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이제 되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이나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원 배분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 이런 경우에도 교육은 뭐 굉장히 공감대가 이제 큰 분야이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교통이나 이런 인프라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위해서 미리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면도 있으면서도 예. 지금 과도하게 투자를 하면 지금 청년 세대가 중년 장년이 됐을 때는 아주 낡은 시설을 물려받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세대 간 재원 배분의 문제, 그러니까 빚을 떠안는다 이 얘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가 현재 해야 되고 미래를 위해 남겨줘야 될 것인가. 예.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이슈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지출 구조의 이제 재구조화라고 이제 하는데요. 어렵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계속 쓰고 싶은 게 많이 생기잖아요. 네.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인데 세원은 갑자기 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보는 게 아마 제일 난이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 의식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쉬운 방법은 영역 간의 그 재원을 이쪽에서 빼서 저쪽으로 옮기는 건 합의 보기가 어려워지고 예컨대 교육이면 교육 안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 어린이들이 좀 주니까 초등교육에 있는 재원 일부가 예컨대 대학으로 간다든가 뭐 이런 그 섹터 안에서의 조정은 합의가 그나마 조금 더 난이도가 용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추측이 있죠. 아니 이거는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뭐 윗돌 깨서 아랫돌 개고 아랫돌 깨서 또 윗돌 꽂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요, 근데 이제 일단은 개인이나 민간이 직접 재원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전 국민의 세원으로 이제 어떤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은 그 재원 배분의 이슈는 이제 어느 사회에서나 예. 이제 피할 수 없는 숙제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교수님께서 상호 존중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원고에 없는 얘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 저기 현주 씨, 우선은 우리 상호 존중 이번 대선 후보들 입장에서 어떻게 상호 존중을 많이 했다고 보세요? 저는 대선 토론회를 보면서 실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요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예. 예. 어때요? 사실 상호 존중이라는 말이 정말 좋고 저도 담론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에 너무너무 공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과연 토론장이 있는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할 자신이 되어 있는지 준비가 예. 되어 있는지는 특히 이번 대선 토론회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모습을 너무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더 기대할 게 없으니까요. 바닥을 쳤다. 한번 그 교수님 코멘트 좀 한번 해주세요. 괜찮아요. 예. 네, 뭐 하여튼 그렇죠. 지금보다 좀 더 개선되는 형태로 가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럼 이제 재원 씨 어때요? 저도 현주 씨가 말한 의견에 상당히 이제 동의를 하면서 그럼 과연 우리가 어느 부분부터 이런 상호 존중, 건설적인 대화를 해 네. 나갈 것인가에 대해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이 이제 지출에 대해서 재구조화를 해야 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청년층은 결국에는 연금 문제에 대한 좀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청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게 이번에 연금 개혁을 했지만 이제 일종의 기성세대들은 이게 정말 오랜만에 해낸 정치적 합의다라고 높게 평가하는 반면에 젊은 세대들은 이거는 향후 이제 기성세대가 받을 것들을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냐라고 하면서 부담을 정의롭게 공정하게 배분하지 않았다라고 예. 하는 불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보험료를 인상했을 때 이 세대별 좀 차등화를 둬서 인상을 해서 세대별 부담을 좀 공정하게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게 이번 개혁안에는 이게 방안이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연금 문제처럼 청년들이 관심이 많은 이 지출에 대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좀 더 건설적인 대화를 하면서 부담에 대한 재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개그 프로를 뭘 하나 봤거든요. 근데 이 연금 관련돼서 이 기성세대와 이 MZ세대 청년층이 싸우는 걸 봤어요. 근데 이거잖아요. 우리는 안 내고 안 받겠다. 왜 우리 맨날 우리 통장에 들어오는데 조금씩 나가는 거 그야말로 뚜껑 열린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좀 아주 씁쓸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지금 우리 신세대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교수님 그래도 이런 되게 건전한 인식 아닙니까 이런 게?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피하기 어려운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OECD 국가 기준으로 하면은 예. 다른 나라와도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기준점을 찾으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만족해야 되고 요거는 불만해야 되고 이걸 고쳐야 되고 이 논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이번 선거 좀 지켜보면 이 성별 갈등 이게 좀 많이 좀 눈에 띄었어요. 이거 좀 준비해 왔는 것 같아요. 우리 현주 씨가 씩 웃어요. 예. 그래요. 현주 씨 어때요? 사실 저는 이 성별 갈등이 그렇게 대단하고 특별한 갈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너무나 중요한 논점이 되고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이게 과몰입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저는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상호 존중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예. 그것을 위해서는 담론 형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서로가 갖고 있는 이익관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을 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양보하고 어떻게 협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의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라디오처럼 인공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냥 작은 사회, 시민사회의 단계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그 뭐랄까 우리 이 신세대들은 아니죠. 요즘 MZ라고 그러죠. MZ. 죄송해요. 우리 때 신세대들이었고, 예, 좀 아주 좀 기쁩니다. 이렇게 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아주 그 뿌듯해요. 네네. 예. 아주 논리정연하게 잘 그래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여혐 막 이런 단어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대학생들 사이에. 근데 사실 대학생도 학생이기 이전에 성인이고 예. 여태까지의 그런 사회를 살아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는 것은 사실 그래요. 네. 근데 뭐 누구 특정 후보를 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튼 좀 여혐을 조장해서 뭐 표를 얻는 이런 행태들 보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정치인들 중에서. 어떻게 보세요, 재원 씨는? 이게 약간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젠더 의제 혹은 그런 혐오적 표현들이 점점 중심적인 갈등 의제로 점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성별 갈등이라는 게 결국에는 특정 정치인이나 일부 정치 세력이 스스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전략을 한 결과라는 점을 우리가 스스로 좀 직시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예. 또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통계에서도 20대 남녀가 성평등 지향이나 그런 가부장제 반대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몇 가지 굉장히 이슈 때문에 이게 굉장히 혐오나 갈등으로 커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통점을 바탕으로 이 새 정부가 예를 들면 뭐 경력 단절 예방, 예. 군 인권, 성폭력 예방, 미혼모 여성 지원 등과 같은 남녀 모두 동의하는 의제에서부터 좀 건설적인 대화를 예.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재원 씨, 그 진짜 대학생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뭐 특정 그 인터넷 커뮤니티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자주 봐요. 저도 이제 볼 때도 있고 여기 있는 현주 씨도 볼 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정된 공간이지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청년이나 우리 사회에 있는 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것이 결국 에코 챔버가 좀 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비슷한 부류들끼리 비슷한 세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끼리 계속 논의를 하다 보면 그것이 확증 편향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 커뮤니티 의견을 너무 거기에 맹신해서 정치인들이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혹시 두 분 장래 희망이 정치인입니까? 우리 현주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적고 있어요. 우리 재원 씨는 또 저희가 정치 의학과이기 때문에 다들 마음에 그런 꿈을 조금씩 품으면서 그래요.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주 씨는 아니래요. 안 돼. 그래요. 아니 뭐 얘기 나온 김에 아니 교수님,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이 이런 정치인을 꿈꾸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좀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예. 아니요, 그 사실은 이제 젊은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 직업이 있으면서도 중간에 정치인으로 전직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저는 일부 좀 나타나면 아주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 예. 같습니다. 아니, 근데 뭐 얘기 좀 더 이어가면 현주 씨는 왜 고개를 저은 거예요? 왜 정치는 안 돼요?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정치인이 된다는 게 과연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 정치가 어떻게 기존 정치와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기 때문에 저는 아직 제가 정치를 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과연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는 의심이 들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청년도 아주 똑똑한 친구들 이제 그 오늘 모셔가지고 얘기가 되게 좀 뎁스가 있어요. 좀 더 얘기를 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외교안보 분야인데 아무래도 우리 그 학생들도 뭐 정외과니까 이것도 다 관심 있는 분야라서 오늘 저희 주제에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상황도 심각하고 미중 전략 경쟁도 거세지고 이 새 대통령, 이 새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지금 국제 정세가 매우 엄중하다 보니까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네. 많은 분들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는 여러 이해 세력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타국의 현안이 바로 우리의 이슈가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방향성을 이제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는 기존의 한미 관계의 안전판 위에서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 유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한반도 이슈의 본격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주변국들과의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에 예.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과거와 달리 우리가 갖는 국제적 위상이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하는 책무성과 영향력을 동시에 구사하는 외교 안보가 필요하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고, 구체적으로 분야로는 안보가 에너지, 식량, 그리고 전통적인 협의의 국방뿐 아니라 이제는 안전한 정보와 사이버 공간의 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예. 넓은 의미의 이제 안보로 볼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에너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급망의 안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교 안보 정책은 되게 아무리 짧게 잡아도 10년, 20년 혹은 30년 이상의 중장기 플랜으로 네. 연속선 하에서 예. 이제 잘 운영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좀 희소식이 하나 들어와서 좀 얘기 좀 드릴게요. 오늘 또 이 교수님 포함해 가지고 우리 똑똑한 우리 대학생 두 분 오셔 가지고 이 오늘 다뤄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OBS 라디오 사상 최초로 유튜브 연장 방송을 우리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9시까지 정규 방송이긴 합니다만 이 정규 방송 때까지 할 수 있는 만큼 또 하고, 그다음 못 하는 거는 우리 사상 최초 우리 OBS 라디오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예, 한번 우리 연장 방송 통해서 자세한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4부에는 저희들이 약속해 놓은 어떤 그 전화 연결 코너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좀 넉넉히 좀 듣고 계속 얘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교안보 얘기 계속 좀 더 나눠보면요. 어떻습니까? 우리 대학생들. 저희 때는 그런 거 있었어요. 약간 저는 이제 90년대 이제 학번이라서 이 미국에 대해서는 할 만하는 대통령. 요런 거는 정말 정말 속 시원한 어떤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번에도 새 대통령이 오늘 중에 아마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도 하게 될 텐데, 그 두 분, 그 대학생들이 보는 이 새 대통령이 이 미국에 대한 어떤 스탠스, 입장 어때야 될지, 그리고 바라는 점 이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좀 원고 없는 얘기 좀 합시다, 우리도. 네, 하지만 저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예. 것에 너무 동의하는 게, 예. 이 특히나 외교는 국내 정치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정말 국외적인 문제를 다루는 문제여야 하고 중장기적인 플랜이어야 된다는 점에 너무 동의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자치안보 교환 모델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시 한번요. 자치 뭐요? 자치안보 교환 모델이요. 그래요? 네, 그런 게 이게 되게 있어요? 이론적인 내용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탄생을 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안보를 미국에게 좀 편승하는 그런 시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해구선이 뭐 대표적인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할 말하는 자주 외교를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네. 실질적인 안보 입장으로 갔을 때는 미국과 절대 떨어질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고,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내에서 어떤 의견이 형성되는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외교 정책과 관련돼서 좀 좋아하는 이론이 포트넘의 양면 게임이라는 이론인데, 그것도 뭐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두 가지 게임을 한다는 겁니다. 예. 국내적으로는 국내적으로 어떤 의견에 대해서 외교 정책을 펼칠 것인가, 예. 두 번째로는 국가 간에 어떤 외교 정책을 펼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지금 대통령 후보 혹은 대통령이죠. 예. 대통령의 그 공약집을 보면 그것은 좀 더 국내적인 성향의 외교가 강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표를 끌어오기 위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노선을 택할 것인지는 우리가 봐야 한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초당파적인 언어적인 이해관계가 국내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재원 씨 어때요? 너무 어려운 이론들이 이야기해가지고 말하기 좀 부담스러운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미 동맹 관계 안에서 우리가 혹은 국제사회에서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기본적인 자유무역 체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고 발전할 수 있었지만, 그건 또 뭐예요? 워싱턴 컨센서스는. 쉽게 얘기하면 예.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 자유무역 경제 속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예. 이야기인데, 이제 사실 우리가 미국에서도 관세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고, 또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또 중국이 큰 경쟁자로 등장하고 있으면서 점점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이 이 국제 정세 안에서 정말 자리 잡기 힘든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우리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예. 우리가 중견국으로서 이 미, 중, 러일 이런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외교적 공간, 외교적 자율성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지금 현안에 있는 주한미군 관련 문제라든지 그래요. 또 알겠어요. 관세 문제에서 예. 좀 당당하고 능동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예. 의견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 이따가 좀 더 이어주세요. 예, 지금 시간이 30분 남았는데 저희 지금 특집 굿모닝 OBS 대통령에게 바란다.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 내용이 좀 많이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 OBS 라디오 사상 최초로 유튜브 연장 방송합니다. 그리고 4부에는 저희들이 약속된 그 전화 연결 코너가 있으니까 그거 끝나고 계속 이 코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4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 앞서 외교 한번 얘기하고 했는데 어때요? 요 KDI 저 실장님 얘기 들었으니까 우리 간단하게 뭐 코멘트 한번 할까요? 예. 네.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우리 경제 상황 좀 뭐 약간 거시적인 차원에서만 지금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일단 실장님 아까 이제 전해주신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재원을 어떻게 쓸 건지의 얘기로 이제 가면은 우리가 이제 연구개발이나 교육, 신기술 개발 이런 데도 이제 민간 부분도 투자를 하지만 정부도 이제 투자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인공지능이다 데이터 센터다 이런 거는 전력 소모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젠슨 황 엔비디아 회장이 대만이 반도체 산업을 하면서 원전을 멀리하는 거는 잘못된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다시 이제 원전을 도외시하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탄소 절감을 위해서라도 또 이거 미래 신산업을 위해서라도 이제 전기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이제 우리가 중장기적인 한 정권의 이슈가 아니라 한 20-30년을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하고 또 같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아까 기후 변화도 얘기 나왔지만 결국에는 전기와 물이 나중에는 글로벌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전기, 물.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일단 가장 현실에 와서는 뭐 일자리 아까 후반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일자리라든가 주택 이런 현실 이슈가 또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야말로 정부가 보면 계속 지속성이 중요한데 그 전 정부가 싫기 때문에 무조건 또 정책을 바꿔요. 그런 것들이 좀 보면 정책의 일관성, 지속적인 면에서 정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좀 뭔가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은 대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친환경이라든지 뭐 원전 얘기는 좀 약간 논란이 있으니까 좀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되게 보면 어느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그 임기 동안에 이제 성과로 나타나는 게 사실은 전전 정권 정도에 시작된 것들도 있거든요. 그쵸. 5년 전, 10년 전에 시작돼가지고 결실을 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앞에 전임자에 대해서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공감대를 갖고 꼭 이제 일관되게 추진해온 결과가 오늘에 이른 거다. 나의 공은 여기까지고 전임자는 요 일을 한 거다. 앞으로도 요걸 해달라 이런 연속성이 있다면은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이제 일반 국민들의 신뢰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현주 씨, 재원 씨 관련해서 뭐 코멘트 할 거 있나요? 저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상호관세 협상 관련해서 이런 WTO나 가트 체제를 만든 게 미국인데 이것을 배반하는 행동을 미국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공간을 좀 늘리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잘 지키고 있다라는 태세를 좀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린 잘 지키고 있으니까 미국 좀 잘 지키시라 이렇게 그런 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말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은 약소국이 아니다. 비록 주변 국가들이 너무 강대국이라서 상대적으로 약소국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중견국일 수 있고 중견국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에코 프렌들리한 정책 같은 게 유럽에서 굉장히
참 성행하고 있는데 예. 그럴 수 있었던 건 단일 시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환경 친화적으로 가려면 지금처럼 전기차 육성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좀 단기적으로는 적실성 있지 예.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재훈 씨 어때요? 저도 이제 국내 산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에너지를 예.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저는 너무 정치화되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어떤 원전이나 어떤 신재생 에너지가 어떤 정파나 정당의 정책이 되는 편인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된 분도 에너지 믹스 정책을 말한 바 있고 예. 결국 우리가 향후 원전 문제도 있고 반도체 생산을 위한 전력 생산을 위한 기저 생산 때문에 원전도 필요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리백 관련 예. 기준 이수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도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정치화하지 말고 정말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또 이제 에너지 그리드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를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대한민국의 이제 산업 구조 전환에서 KDI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개인적으로는 저는 대한민국도 포퓰리즘을 많이 걱정한다고 하는데 재정 포퓰리즘을 동시에 걱정하면서 동시에 또 감세 포퓰리즘도 많이 걱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많은 재정이 어차피 저는 미래에 어느 측면이든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무작정 현금을 살포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작정 현금을 깎아주겠다고 정부가 나서는 것도 전 대한민국을 장기적으로 보면 더 그게 악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에 예. 좀 더 장기적, 중장기적 대책을 두고 재정을 책임 있게 운용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재원 씨가 감세 얘기고 저 와닿는데 앞서 저희가 뭐 1, 2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통령 선거 나가는 뭐 꼭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에 나가는 정치인들은 감세 얘기 죽어도 안 하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증세 얘기를 이게 죽어도 안 하죠.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데 실상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세금 없이는 어떻게 국정이 운영이 안 되니까 이게 뭔가 좀 정치인들이 좀 솔직한 것들을 내 보여야 될 텐데 근데 그런 것들을 정치인 탓만 하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단은 네. 그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국민들이 그냥 감안하고 드려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네.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치인들도 솔직성을 좀 키워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뭐 언론도 그렇고 뭐 대학도 그렇고 연구소들도 그렇고 예. 현실적인 대안이 이 정도이다. 그거를 이제 좀 가감 없이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어떤 방향이든 포퓰리즘은 굉장히 나중에 대가를 치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거품을 빼고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 이거 에너지 정책 전기차 요거 한번 더 얘기하고 싶은데 요거 이따가 시간 되면 한번 하고요. 그래요. 우리 아까 그 외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이 4강 외교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어떤 스탠스 얘기하다 말았는데 재훈 씨 좀 더 붙여 주세요. 이게 국제 정세 특히 외교 안보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 예시를 들면 이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예. 사실 최근에 주한미군 사령관 후보자였나요?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억제가 아니라 대중국 견제로 명명한 일이 있었거든요. 예. 사실 이거는 주한미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향후 나아가서 한반도가 한미 동맹의 한 국가로서 동북아 외교안보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예. 사실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에 기반한 외교안보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또 중국과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내면서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수출 예. 수입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근처에 있는 강대국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한미 동맹과 한미 협력 때 상호 협력 대중국 관계 그 사이 그 언저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예. 좀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하나 제가 그냥 제안을 드린다면 향후 정부는 일본만큼만 해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본만큼 어떻게 했는데 이게 일본이? 어떤 의미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 예.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일종의 포탄을 이제 간접적으로 우회 지원을 했잖아요. 예. 또 군사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지원을 하겠다는 언사를 많이 했는데 놀랍게도 일본은 단 하나의 군사적 협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협력에 불과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슨 정의의 관점에서 가치의 관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서 네 그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이제 국제 분쟁에 대해서 너무 예. 이제 앞서 나가지 않고 대한민국 국익 중심으로 예. 외교 정책이 이끌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국익 중심의 외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래 방금 말씀한 게 어떻게 정부의 공식 의견인지는 한번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고 여튼 뭐 지금 재원 씨 의견이니까 뭐 여기서 얘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러면 관련해서 교수님 아무래도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 민주당 소속이다 보니까 이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좀 긴밀해질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이 북한과 무조건 이 갈등 관계를 유지하는 거 이게 능사만은 아닐 텐데. 그 예전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도 남북 정상 간의 회담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그 뭔가 평화 분위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 어떤 경제적인 남북 간의 경제 활성화도 할 수 있고 순기능도 있다고 좀 보여져요. 어떻게 보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아마 대북 관련한 이슈도 그야말로 이제 예. 그 국민들의 공감대가 이제 많이 예. 확인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돌다리도 두드려 네. 건너는 게 필요하고 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등장으로 또 이제 국제 관계가 굉장히 재구조화가 되기 네. 때문에 거기에도 이제 우리가 아까도 우리 다른 출연자들도 말씀하셨지만은 국익을 잃어버리지 않는 예. 좀 현명한 그 외교를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특집 굿모닝 OBS 대통령에게 바란다로 지금 꾸려드리고 있고요. 제 오른쪽에는 김준모 교수 그리고 제 왼쪽에는 유현주, 이재원 그 두 대학생 지금 모시고 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들 이렇게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거, 이 청년들 차원에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앞서 뭐 살짝 언급을 해주긴 했지만 뭐니 해도 일자리겠죠? 네, 현주 씨 어때요? 저는 작년에 제가 취업 준비 관련해서 설명회를 들었을 때 예, 지금 4학년인가요? 전 3학년이고 예. 네, 제 친구가 4학년입니다. 음. 금융기관 관련해서 취업을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증권회사가 1년 동안 공채를 단 7명 뽑았다는 게 저희 대학교에서 설명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이거 뭐 IMF 시대 아니에요? 저희 때 그랬는데 저희 때 네, 저희가 이제 그 한 자릿수 뽑고 4차 산업혁명 시기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일자리도 이제 형태가 바뀌는 그 과도기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현주 씨 어때요? 그 한 자릿수 하면은 0자 붙잖아요. 모집 인원의 0. 그때 좌절감 느낍니까? 숨이 턱턱 막히죠. 그래요. 그 저기 재원 씨. 그 재원 씨는 어때요? 지금 뭐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새 대통령이 많은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 바라고 있어요? 일단은 이제 양적인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예. 질적인 문제도 좀 많이 따라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에 청년들이 바라는 건 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새 정부가 단순히 청년 일자리를 양적으로 늘리고 수치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네. 질적으로 좀 의미 있는 일자리를 고민해 주었으면 하고요. 예.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예. 하자면 최근에 구의역 참사 7주기를 맞이를 했고 예.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발전소나 기타 공장에서 노동자분들이 계속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러한 상황에서 좀 더 청년들도 안전하고 자신의 꿈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일자리가 제대로 보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아무래도 교수님은 지금 학생들 지도하시면서 취업시키는 것 물론 이제 학업을 그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취업시키는 것도 역할 아니겠습니까 교수님으로서 네네. 이렇게 취업 안 되는 우리 청년들 보면 좀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트렌드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예. 최근 뭐 10년, 짧게는 5년 정도를 보니까요. 인턴십이 굉장히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바로 아주 원하는 데를 가기보다는 인턴십과 한 번, 두 번 정도의 직장을 옮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걸 다른 취업 컨설팅 업계 용어로는 중고 신입이라고 합니다. 신입 사원인데 다른 데서 경력을 좀 쌓은 예. 중고 신입 사원이 이제 아주 인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뭐 그 의대 선호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80년대부터 계속된 현상이기 때문에 산업화가 되면서 피할 수가 없고 또 이제 결국에는 자기가 직장을 잡고서도 예. 좋은 표현으로 평생 학습 뭔가를 중간에 더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집 굿모닝 OBS 대통령에게 바란다 지금 끌어드리고 있는데 거의 끝날 시간 됐습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OBS 라디오 역사상 최초로 이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 우리 두 청년들의 얘기들 한번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정된 시간에만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하고 싶었던 얘기 좀 못하게 되고 중간에 또 끊기고 해서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이렇게 좀 저희가 스튜디오 여유도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 연장 방송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 있으면 좀 계속 좀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지금 학생들의 어떤 그 청년 미래, 이 대한민국의 미래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얘기 하다 말았죠. 그 교수님께서 그 인턴십에 관련해서 새로운 트렌드가 있다. 네네. 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네. 예전 같은 경우는 인턴하면은 그냥 뭐 경력 한 줄 올리기 위해서 한번 하고 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정규직으로 바로 가던 것이 이제 인턴을 거쳐서 이제 예. 가면 좋은 데로 가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전에는 보면 인턴하면 6개월, 1년만 할 거로 예. 생각했는데 2번이나 3번 하는 학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인턴을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도 걱정이 되고 집에서도 걱정하고 예. 친구들도 괜찮은 대로 적정한 타협을 하지 왜 너는 인턴을 계속 하느냐 예. 이럴 수 있는데 그런 학생 중에 잘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턴 요 A라는 회사에서 인턴을 좀 6개월 하다가 네. 또 B라는 회사에서 또 6개월을 했는데 네네. 이 부모님들이나 선배들 입장에서는 좀 더 딴 데로 가 이제는 제대로 이제 정규직에 지원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여하튼 인턴 생활만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규직으로 좋은 회사로 네네. 들어갔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해외 인턴에 지원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예. 몇 년 전에. 그래서 집에서도 뭐 걱정하고 그랬는데 아. 해외 인턴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대기업 취업이 됐어요. 야. 거기서 이제 해외에서 급여도 받고 기숙사 지원을 받는 뭐 연수를 하고 온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걸 그냥 마냥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게 그 인턴은 그야말로 우리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위한 일종의 브릿지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왜 인턴을 위해서 또 인턴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저희 대학교에 붙은 공고였는데 예비 인턴을 모집하는 거였어요. 예비 인턴. 야, 이거 좀 그래요. 재훈 씨, 뭐 요 관련해 가지고는 뭐 저 인턴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좀 행복합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인턴이라도 해서 행복해요? 아니면은 정규직이 안 되는데 인턴 뭐해? 그냥 시간만 때우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옛날처럼 취업 보장형 인턴이라기보다는 경력을 쌓기 혹은 체험형 인턴 관련된 게 늘어나다 보니 예. 어떤 인턴을 향후에 이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전 단계라기보다는 나의 경력과 경험을 더 키우는 차원에서 바라보는 차이도 큰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력을 키워야 향후에 본인이 원하는 이제 직무로 가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하나 안타까운 거는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인턴이나 이런 사회 진출 속도가 느려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출산율이나 이런 것도 함께 연관지어서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너튜브 연장 방송을 처음 하고 있는데 이걸 또 마냥 할 수는 없고요. 또 다들 일정이 있으시니까 한 9시 한 20분, 뭐 25분, 뭐 그때까지만 저희들이 연장 방송하는 걸로 하고 다시 소개해드리면 제 오른쪽에는 김준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님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제 왼쪽에 2명, 이 경희대 정외과 출신의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유현주, 이재원 두 학생 나와 있습니다. 대학교 둘 다 3학년이고요. 예, 그럼 이제 관련해서 더 얘기 좀 나눠보면, 그럼 교수님, 네. 그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부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이게 뭐 경기가 안 좋은데 뭐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요. 네네. 일단은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직업의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치 이슈가 있습니다. 예. 근데 심지어는 민간 부분이나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이 분야가 유망하다고 정책을 펴도 미스매치는 안 없어집니다. 예. 왜냐하면 정부가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인력 몇만 명 필요하다고 막 투자를 했는데 예. 몇 년 지나고 나면서 거기 공급 과잉이 갑자기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갑자기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업종을 유사 업종이지만 찾아야 예. 되기도 하고 몇 년 전에 우리 경우에도 전 국민 코딩 교육 그다음에 초등학교부터 코딩 교육을 가르쳤어요. 그게 이제 교양과
기초 지식으로는 의미가 있는데 예. 대학에서 직업을 갖는 의미에서 코딩 교육은 챗GPT가 나오면서 무력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코딩 업계 시장에서는 예. 초급 코딩 기술자는 이제는 수요가 급감하거나 급여가 낮아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미스매치가 있어서 우리가 그걸 해소해주는 방법이 인턴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턴십이 역기능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교육 방식은 표준화를 지향했어요. 저희가 예.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근데 이제는 거기서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개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어차피 4차 산업혁명으로 직업도 다 요동치고 아까 증권이나 은행도 적게 뽑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신에 다른 종류의 금융 컨설팅 업종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거기 가려면 사회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몇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걸 이제 우리가 개별화를 교육의 목표로 좀 바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서두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초중고등학교 길게 가라. 예. 네부터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이 친구가 천천히 성숙하면서 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제 완충을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예. 그게 이제 사회적인 필요고 그게 이제 민간이나 공공 부분이 인턴십을 통한 채용을 하고 해줘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더 이제 사실은 근본적인 이슈는 우리가 이제 초중고등학교 내내 예. 사실상 입시를 위한 교육을 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솔직한 얘기로 사교육비 문제가 피해갈 수 없는 이슈인데 그렇죠. 문제는 예. 거기 연장선에서 우리 사회가 선택해온 거는 취업 제도랑 시험이 고도화됐다는 거예요. 근데 해가 갈수록 면접도 고도화되고 그러면 대학생들도 면접을 위한 학원을 또 다니고 아이고. 이게 예.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게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취업하고 이 일자리를 찾는 제도가 불필요하게 고도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선을 좀 그어줘야 되는데 예. 그거는 이 재계 리더분들이나 정부의 공공 부분의 이제 리더분들이 예. 선을 그어주셔야 될 이슈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뭐 시험이 어려워지면 점점 전문 채용 업체가 더 고난도의 문제를 만들고 예. 다시 또 그걸 대비하고 대비 취업 기간도 길어지고 이러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공계도 마찬가지고 인문계도 마찬가지고 현장 근무 경험을 많이 우리가 권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 아까 인턴십 관련해서 저희 학교를 포함해서 몇 학교들이 현장 인턴십이라는 과목을 만들었어요. 예. 등록금을 내고 과목 자체가 현장 인턴십이라는 게 네네. 있어요. 거기 한 학기 동안 업체에 가서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학점을 주고 예. 등록금 낸 거에 한 3분의 1 정도를 교통비로 줬고요. 예. 그 업체는 뭐 최저 시급 정도의 이제 그 급여를 150만 원이었다 예. 이렇게 줬어요. 한 몇 달을 갔는데 저희과 학생들 중에도 컨설팅 회사에 간 친구 중에는 예.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에 집중 교육을 받은 거예요. 학교에서는 설문지 만드는 이론을 배웠는데 예. 거기 가니까 진짜 실전에 투입하는 설문. 너 설문할래? 통계 예. 분석할래? 한 군데를 딱 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회사에 취업된 학생도 있고 유사업종에 간 친구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현장 경험을 우리가 추진해 주는 게 이제 미스매치 예. 해소와 이제 이런 간극 메꾸기로 중요하다는 거고요. 예. 아까 우리 대학생 출연자분이 한 분 얘기하셨는데 연금하고도 관련된 건데 우리가 다양한 경로 예. 이제 경로를 이제 다양하다 보면은 다양한 직종 간에 경력을 환산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느 정도는 그게 있었지만 그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는 경험을 많이 쌓았는데 여기 오니까 디스카운트를 당하고 다시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예. 제도화하고 연금도 연계해주고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인턴십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순기능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기업들이 뭐 이게 유튜브라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야말로 싸게 사람들을 그냥 부려먹는 식으로 이걸 그럴 수 있죠. 악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빨리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인턴을 했으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또 갈아 끼고 그야말로 이제 소모품처럼 네네. 그런 거 문제라고 보지 않으세요? 우리 학생들 어떠세요? 저기 재현 그 현주 씨.
저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순기능과 그것이 얼마나 이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아무래도 취업을 맞닥뜨린 대학생의 입장에서는 숨이 막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입시 과정을 거쳐오면서 매 순간마다 아 이제 끝이겠구나 라고 하겠지만 또 다른 시작이고 또 다른 시험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예. 특히나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다 인턴십을 하는 나이인데 인턴을 들어가는 것부터가 어렵고 예. 인턴을 들어가고 나서는 최저임금의 고강도의 업무를 해야 하고 그런데 그 직후에도 내가 정말 원하는 직무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고 이 불확실성이 우리를 너무 좀 조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재원 씨 혹시 그 인턴십 하는데도 뭔가 그 재계 수혈 그 순위처럼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인턴십도 좋은 대기업이나 원하는 직무에서 한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호하는 거, 그러니까 순위가 있냐는 거죠. 인턴십. 당연히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어떤 인턴은 이거는 향후에 많은 도움이 되더라, 경력이 많은 도움이 되더라 하면 그쪽의 경쟁률도 세요. 굉장히 높아지는 추세가 있죠. 그러니까 같은 인턴십이라도 그게 또 다르군요. 네, 이게. 맞습니다. 예. 그래 뭐 관련해가지고 뭐 인턴십 관련해서 재원 씨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고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취업이 안 되면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아유 내가 회사 하나 차리지 이런 친구들 창업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창업하는 친구들 좀 많이 있어요 주변에? 현주 씨. 저는 아무래도 제가 3학년이고 그 이재원 친구가 4학년인데 그러니까 친구인데 상이야 군대 갔다 와서 그렇구나. 그죠? 예. 네, 그래가지고 제 주변에는 아직 창업을 시작하려는 아직은요? 친구들이 없습니다. 일단 자본이 필요하고 그렇군요. 아이템도 필요하고 예. 그래서 아직 자본 아이템. 잘 예. 없습니다. 재훈 씨의 주변에는 있어요? 4학년이 좀 간단히 이제 자신의 이제 어떤 사업체를 꾸린다든지 예. 제가 최근에 들었던 사례는 자신만의 1인 출판사를 차려서 예. 이제 관련된 사업체를 이끌었던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창업 문제라는 게 이게 굉장히 양가적인 문제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게 좋게 말하면 창업이지만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또 하나의 자영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나라인데 사실 이거는 취업난 또 이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현실이기 때문에 예.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약간 청년들을 또 창업으로 몰아넣는 것은 제대로 된 지원 없이 몰아넣는 것은 또 다른 또 경쟁을 예. 이미 레드오션에 또 다른 이제 경쟁을 몰아넣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창업 얘기 더 하기 전에 갑자기 생각나서 그 인턴십 그 월급이 얼마 돼요? 이런 거 얘기도 되겠죠? 지금 너튜브 방송이니까. 아마 200만 원 안 되는 한 180?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근데 그것도 이제 업무 시간에 따라서 더 적게 주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좀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 단기적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예. 받아들이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직접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뭐든지 동전의 양면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한 달에 뭐 180 정도 받으면 괜찮은 건데.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페이 스케일이라고 급여를 어떻게 인상시켜 줄까의 이슈가 이제 어느 나라 고민이 되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공대의 경우에 교수님이 아주 유능하셔가지고 예. 일감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제 학생으로서는 이제 이것저것 돈이 많이 생긴 공대 박사과정생이 있었는데 예. 취업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취업을 하면 근무 강도가 강해지는데 급여가 안 는다는 거예요. 그러시겠네. 그건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고요. 지금 이제 인턴십 하시는 분도 제가 되도록 잘 드리는 게 좋은데 예. 문제는 이제 정규 취업을 했을 때 정규직이 됐는데 250만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첫 잡은. 예.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인턴십이 너무 후하면은 근로 의욕이 오히려 내려가는 거죠. 그럴 수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회적으로 그거야말로 이제 뭐 공정위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예. 이 정도는 레인지에 우리가 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좋겠다. 이걸 예. 이제 지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청년 세대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주거 불안 문제 이거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어때요? 유현주, 이재원 두 학생들은 뭐 지금 집에서 왔다 갔다 하나요? 어때요? 저는 기숙사에서 살고 있고 그래요? 그 전에는 제가 대구 사람이어서 예. 좀 자취를 해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구의 월세랑 서울의 월세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로 월세가 너무 상이하다는 점에서 많이 느꼈는데 예. 이것은 단순히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주거비를 많이 부담해야 되는 문제를 넘어서 예. 거시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이 시장이 크게 자본, 노동, 금융이라고 아니죠. 자본, 노동, 그다음에 재화라고 봤을 예. 때 이 자본 시장이 너무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돈이 잘 돌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않나. 예.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좀 많은 토론과 뭐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지금 뭐 저는 이게 궁금해. 이 자취하면 한 달에 얼마예요? 이건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대학들 기준으로는 저희 회기역 근처에는 최소 1,000에 50 그러니까 관리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60만 원은 무조건 내야 합니다. 야, 이거 학생들 입장에서 되게 부담스러운데, 예,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최근 몇 년간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이제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은 이제 스타팅 포인트에서 부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등록금은 이제 뭐 각종 장학재단 이런 데서 반다 치더라도 또 생활비를 뭐 자기가 번다 하더라도 기숙사비나 이 자취비로 약간이라도 부채가 생긴 상태로 취업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죠. 예. 또 이제 뭐 장학재단이든 어디든 이 취업하면 갚겠다고 부채를 얹고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는 작년에 제가 이제 어느 회의 가서 들었는데요. 예. 대학교 안에도 이제 학생이 줄어가지고 강의실 용도의 건물인데 놀려두는 게 있어요. 그걸 기숙사로 바꿉니까? 근데 바꾸고 싶은데 법적 규제로 못 바꾼다는 거예요. 이제 학교에도 이 교육 자산이 있고 아닌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법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어요. 그거는 아마 교통부, 국토부와 국토부. 서울시와 이런 그 자치단체가 다 같이 풀어주셔야만 되고요. 그게 기존 법적 규제로 용도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게 이제 지금 풀기가 어렵다는 거고. 요거는 좀 사회적 합의만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심지어는 폐교되는 초등학교가 있으면 그걸 인수해서 청년 기숙사로 활용해주면 그야말로 부채 없이 첫 잡을 잡을 수 있게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사회 트렌드 중에 하나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서울에 있는 어느 여대에서 2인실 쓰는 기숙사를 칸막이를 해서 1인실로 만들었어요. 그 왜요? 왜냐하면 요즘 신세대들이 2인실보다는 독립된 공간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게 그래서 히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그걸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굳이 이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작은 공간에도 내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화장실은 공유하더라도 그런 배려를 또 해주면 또 이게 히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그래요. 교수님이 이제 진행까지. 일단 1인실을 한다는 게 참으로 이제 동의를 하면서 사실 용도 변경 문제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이런 기숙사 수용을 늘리지 않는 이런 정책에 대해 항상 맞붙이는 문제가 지역 임대업자들의 반발이 그렇죠. 항상 존재합니다. 이게 어느 대학교에서 기숙사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했지만 지역 주민들 특히 이제 임대업을 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나 커서 장기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정부나 지역 예를 들면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뭐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존재하고 또 대학생들의 주거권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갈등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거 얘기 처음 들었네. 그래요. 아니 그 당연히 대학교에 왜 자꾸 기숙사를 안 만들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뭐 작은 곳에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부지가 있는 곳에는 늘리면 될 텐데 왜 안 늘릴까? 근데 방금 재부 씨가 얘기한 대로 주민들의 반발, 임대업자들 반발, 그리고 이런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거 큰 또 표거든. 그러니까 또 못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코멘트 한번 해주세요. 그 주변 상인들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학교에 또 무슨 음식업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좀 신설이 쉽지 않은데요. 기숙사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그 건물을 운영해 준다든가 대기업이 아니라 공동으로 좀 이제 그분들의 이해관계가 그 크게 저상되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이 결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뭔가 해법이 생긴다면 가정적으로 좀 도라나를 덜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거 참 이건 근데 제 생각엔 이거는 국가가 행정력으로서 충분히 풀 수도 있을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예정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죠. 이 기성세대와 청년 간의 소통 문제.
이거 뭐 라떼는 이런 얘기도 참 오래되긴 했어요. 그죠? 어때요? 지금 두 학생들은 일단 기성세대와 소통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까? 야, 우선은 지금 소통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저와? 사실 전혀 없고 오히려 기성세대보다 또래 간의 세대 간 그 세대 안에서의 소통이 더 어렵지 않나. 그래요? 네. 왜? 너무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좀 의견이나 이익관계가 상반돼 있어서 그 점에서 오히려 연금 개혁 관련된 이슈 말고는 기성세대 간의 토론이 더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훈 씨는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사실 소통이 안 된다라고 느끼지 않잖아요. 근데 큰 문제는 정말 같은 세대 안에서든 세대 간이든 정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다들 충분하게 주어졌는가. 저는 정말 이렇게 터놓고 혹은 세대 간끼리 세대 안에서끼리 어떤 의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극단화되고 더 파편화되면서 예를 들어 인터넷 커뮤니티 안에서만 어떤 극단화된 논쟁이 계속 정치권에서만 그것을 가지고 이익을 두려고 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소통의 공간을 마련할 것인가를 좀 다양한 측면에서 정치인들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뭐 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특별히 뭐 공간 소통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뭐 과방에서 모인다든지 뭐 술자리에서 모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소통 우리가 만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판을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또 이제 인터넷 세상에서만 이제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변화된 좀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문제는 현주 씨 한번 다들 진행을 하려고 그래. 사실 저는 그 재원 친구가 계속 인터넷 커뮤니티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SNS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터넷 커뮤니티가 돌아다니는 매체가 SNS인 거고 SNS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 더 극단화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대면을 하여서 말을 할 때 당연히 나처럼 생각하겠지 혹은 너는 다른 사람이니까 얘기를 못 하겠어 라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비해서 세대 간 소통에 있어서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어떤 삶을 사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조금 더 양보를 할 수가 있는데 세대 내에서는 타협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되게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야말로 우리들이 알고리즘이 그게 정말 큰 문제가 자기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계속 듣게 돼. 그러다 보니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저 상대방은 저렇게 얘기 안 해. 그럼 난 너 싫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극단적으로. 교수님 진짜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그 이슈를 제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소통하면은 세대 간 이슈만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동년배 간에도 크게 나이 차이가 안 나는 아래 위 세대 간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지적이세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교수님 포함해가지고 우리 현주 씨, 재훈 씨, 우리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 뭔지 한 말씀만 듣고 우리 너튜브 연장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주모 교수님. 네, 오늘 이제 저희가 굉장히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감대 있는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소통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새 대통령께는 이제 안정감 있는 국정 운영, 지속성 있는 정책을 이제 부탁드렸고, 청년들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의 이야기,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는 정책, 그리고 실질적인 개선이 있는 정책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이제 유권자들, 청년들과 대통령 간에 다 서로 눈높이 맞추기를 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주 씨. 네, 저는 좀 두루뭉술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무한 경쟁의 굴레가 멈춰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쟁의 굴레 안에서 사람은 인력 정도로 대우가 되고 낙오되는 경우가 너무 당연시됩니다. 그러니까 낙오된 사람은 배제되는 게 당연하고 낙오될 것을 두려워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없어진 그런 나 자신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닿아요. 그럼 끝으로 우리 재원 씨. 네, 저는 갈등 분열의 언어로 오염된 대한민국을 좀 통합해야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난 우리 사회가 계급, 지역, 세대, 성별 등으로 심각한 갈등에 봉착해 있었지만 사실 우리 정치는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정당, 정파 출신으로 당선된 대통령이지만 정말 우리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통합을 제일 목표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게 참 교수님과 우리 두 대학생들 간의 어떤 세대와
그 어떤 연령 이런 걸 다 뛰어넘는 아주 좋은 얘기들 좀 나눴는데요. 그야말로 청년들의 고민과 바람 그리고 미래에 대한 통찰 아주 다양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꾸며드린 특집 굿모닝 OBS 대통령에게 바란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